안녕하십니까, 이지성 작가입니다. 제가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한 건 1990년대 중반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인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오래도록 연구를 했는데, 저는 그 인물에 대한 책을 쓸 때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 기준은 뭐냐면, 제가 그 인물을 내 관점에서 완벽하게 소화했다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 저는 씁니다. 그래서 힐러리 같은 경우도 그 느낌을 얻을 때까지 한 5, 6년? 그 정도 제가 힐러리에 대해서 항상 저 혼자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원래 이건희 회장 책이 나올 뻔 했었어요. 근데 막상 책을 쓰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계약금을 다시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를 했어요. 파기를 하고 포기를 했었습니다. 포기를 했는데 어느 날 또 제가 불이 붙은 거예요. 좀 뭔지 알겠다. 그래서 다시 제가 계약을 하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떳떳한 게 뭐냐면은 삼성에서 하나도 안 도와줬다라는 거. 처음에 삼성에서는 제가 이건희처럼을 쓰는 것도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책에 나와서도 추천도서 선정도 안 하고 전혀 그게 없었어요. 그냥 일반 제 독자들이 사주신 겁니다. 자기네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꿈꾸는 다락방은 필독서 선정하고 사내방송 2번 나오고 임원들만 보는 TV에도 제가 출연하고, 삼성에서 특강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건희처럼 나왔는데 전혀 반응을 안 보이더라고요. 이건희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 사람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한 인물입니다. 한 컨셉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온 책들을 보면은 두 부류예요. 하나는 이건희가 없으면 우리나라 죽는다. 하나는 이건희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된다. 의견이 굉장히 책은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 중간을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건희에게 배울 것은 없는가. 단순히 찬양도 아니고 비판도 아니고, 찬양은 뭐 그냥 이건희를 좋아하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비판은 사회과학 저자들이 하시는 거고, 그러면 자기개발 저자로서 이건희에게 배울 점은 뭘까? 자기개발 전략은 뭘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두고 거기를 파헤쳤던 거죠. 굉장히 오랜 세월을.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건희식 자기개발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수신 제가치국 평천하에서 평천하를 위한 수신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의 한계는 평천하로 넘어가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경영의 성공으로는 평천하를 하셨는데, 일종의 정신적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식 성공? 이런 쪽으로는 넘어가지 못했다라는 단점이 있죠. 네, 아쉬운 점이죠. 한국 최고의 경영인인데,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을 때 원래부터 천재적인 경영인이었냐?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자료를 뒤져봤을 때 삼성 회장 전에는 뭔가 특별한 걸 성취를 한 게 없어요. 특히 초중고교 시절에는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반장 한 번 한 적도 없고요. 5등상을 탄 적도 없고, 뭐 기껏해야 레슬링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거, 뭐 골프를 쳤다, 영화를 열심히 봤다, 개를 길렀다,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다가 미국 유학을 떠났는데 미국에서도 한 게 없습니다. 뭐 그냥 자동차 몇 개 사가지고 분해 조립하고 끝. 다시 조립해서 팔아먹었다. 그래서 $600를 남겼다. 저는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전설적인 경영인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건희 회장의 10대와 20대는 굉장히 뭐가 아무런 싹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건희가 평범했다라는 의미는 다른 경영인들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일반인하고 비교를 한 게 아니라 뭐 잭 웰치라든지 뭐 이런 마수시다 고노스케라든지 이런 전설적인 경영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정주영 회장은 어떻습니까? 이건희 나이 때 이미 30살에 현대자동차의 전신을 만들거든요. 그 쌀 배달꾼에서 벗어나서 어마어마한 자기 혁신을 하고 경영적으로 거듭나서 한국의 자동차 공업에 초석을 놓는 사람이거든요. 그 나이에 이건희 회장은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너는 경영에는 도저히 재능이 없으니까 너는 매스컴 해라. 그분이 그때 동양방송을 맡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도 경영에 재능이 없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인정이죠.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27살 이전에는 정말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7살 때 이분의 터닝포인트가 시작이 되는데, 터닝포인트 중에 하나는 자신의 쇼크였죠. 쇼크, 충격. 그 당시에 1차 석유파동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뭐 외국 기업들 도산하고, 청년 이건희가 그걸 보고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내가 지금 재벌 2세지만 삼성도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그때부터 혁신적인 삶을 살기 시작을 하죠. 20년 동안 그 이후로 새로운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입니다. 공부. 학교에서 말하는 그 공부가 아니라, 레포트 쓰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짜 공부. 대표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일본의 기술자들을 초빙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루에 막 토요일날, 일요일날 20시간씩 강의를 받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병철 회장 보좌하고 집에 가서 자기 우주공학, 전기, 전자, 토목, 건축, 경영 이런 부분을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두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듣습니다. 그런 세월을 20년을 보내죠. 이병철 회장이 직접 경영 수업을 받고 자기 개발을 하고 그 20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병철 회장의 낙점을 받죠. 원래 이건희 회장이 첫 장남이 아니죠.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둘째도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를 제치고 이병철 회장에게 낙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개발 노력, 자기 혁신 노력을 이병철 회장이 굉장히 높이 사서 자기 아버지에게 낙점을 받아서 삼성 부회장이 됩니다. 되지만 아무런 성공을 못해요. 이병철 회장의 권위는 막강하지만 부회장의 권위는 하나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신경영에 준하는 혁신을 외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부회장으로 있는 한 10년 동안 삼성에서 아무도 이건희 회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사업을 시작을 해요. 국가적인 프로젝트, 유공인수라든지 이런 프로젝트 시작하는데 망합니다. 몇 개 사업이 다 망해요. 5년 동안 한국에 못 들어와요. 미국을, 해외를 떠돕니다. 방랑자 생활을 해요. 그렇게 실패로 점철된 인생이었죠. 그러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회장에 취임을 합니다. 회장에 취임을 하고 나서 삼성의 변화의 메시지를 주입하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삼성이 전혀 따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또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은 1993년도 신경영, 그 전에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성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엇도 성공한 게 없습니다. 이러다가 삼성이 완전히 없어지겠다, 망하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너무 치열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위기의식을 느꼈다라고 삼성이 망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을 듣고 아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건희 회장의 어떤 그 괜한 기우가 아닙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1965년도에 우리나라 재벌 순위 1위에서 10위까지 기업 중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기업은 하나밖에 없어요. 9개 기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삼성, LG, SK 이런 기업들이 30년도 안 돼서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포춘 선정 500대 기업, 미국의 가장 유망한 기업 500개 기업의 역사를 보면 평균 수명이 30년이에요. 30년 못 넘기고 다 없어져요. 그게 현실이에요. 삼성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현실을 잘 아니까 굉장히 치열한 위기의식을 가졌던 거고, 그때부터 불면증에 걸릴 정도로 하루에 잠을 10시간 자던 사람이 5시간 자고 체중이 10kg 줄고 어마어마한 위기의식을 갖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목숨 걸고 자기 부하들하고 전쟁을 시작을 하는 거죠. 자기 임직원들하고. 자기가 목숨을 걸어야 삼성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완전히 이건희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삼성 신경영이 정착을 하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이 되는 거죠. 세계 1위 기업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진정한 세계 1위 기업, 초일류 기업, 삼성전자밖에 없죠.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안타까워요. 비록 이건희 회장에게 인간적인 결점은 많고 도덕적인 결점도 무지무지하게 많지만, 한편에서는 철저하게 이건희 회장의 잘못을 규명하는 작업이 있어야 될 테고, 한쪽에서는 이건희 회장에게 배울 점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철저하게 연구해서 그걸 공유하는 시스템, 혼낼 건 혼내고 배울 건 배우고 칭찬할 건 칭찬하고 이런 문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변화시켰는데, 그렇다면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핵심 요인은 뭐냐? 단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그것은 자기 개발하라는 거예요. 삼성에게. 한국 1위라고 안주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자기 개발해서 세계 1위의 인재로 변신해라. 이게 이건희 회장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건희 회장의 메시지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 대부분 강의였어요. 이건희 회장은 한 번 강의를 시작하면 18시간 강의한 적도 있어요. 이 강의를 통해서 삼성 임직원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 이건희 회장이 이런 자기개발 강의를 위해서 삼성에게 변화와 혁신의 메시지를 특강을 위해서 지불한 돈이 세계적인 기업을 하나 세우고도 남을 돈이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개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놓고 가자고요. 자기개발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특히 자기개발을 영어 공부, 헬스, 자기개발 서적 읽는 거, 이걸 자기개발로 많이 오해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자기개발 아닙니다. 자기개발 독서는 독서예요. 그냥 책 읽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기개발이야. 나 자기개발해야지 하고 막 퇴근해서 헬스클럽에서 헬스 한번 하고 영어 공부 좀 하고 집에서 자기개발 서적 읽고 오늘 자기개발 많이 했다. 자기 인생이 바뀌길 바라는 거야. 절대 안 바뀝니다. 네.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자기 개발은 사고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실패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성공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변화하는 거예요. 평범한 한 개인이 홍길동 대리가, 정주영 회장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는 거예요. 뇌가 변하는 거예요. 뇌 속에 성공자의 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관점을 성공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개발이라는 겁니다. 자기개발 서적 하나도 안 읽고 아무것도 몰라도 단 한 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 하나 놓고 진짜 매일 스스로 막 열심히 하는 사람, 성공, 사고방식 변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개발 천재인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개발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자기개발은 종교개혁 때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 종교개혁 때 자본주의가 탄생하거든요. 칼빈 루터를 통해서. 우리 그 로마 카톨릭은 자기개발을 악으로, 물질 세계를 악한 세계로 규정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그리스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건 불경한 짓이야. 하나님께 이걸. 그래서 수도사, 속세를 버리고 하는 수도사들이 존경을 받는 시대였죠. 그래서 그 당시 유럽이 굉장히 미개했었잖아요.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혁신적인 말을 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빵을 만든다 그러면 이건 사람한테 파는 빵이 아니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빵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만들어야겠어. 그때부터 열심히 사는 문화가 생겼는데 그 당시 자기개발은 굉장히 종교적인 관념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돈을 버는데 부정과 부패가 1점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번 돈은 생활비를 제외한 건 다 3분의 1은 해외 선교, 3분의 1은 사회적 약자, 뭐 3분의 1은 또 뭐 어디 쓰고 전 재산을 다 바깥으로 순환시키는 그런 그게 최초의 자본주의 개념이죠. 종교적 자본주의. 그래서 막 그때 퀘이커 교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미국 세계 최고의 돈 많았던 그 여자 재벌 해티 그린 같은 여성은 평생 후줄그리한 옷만 입고 다니고 막 그래. 여기서 자기 번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되니까. 그러다 그게 그 자본주의 개념이 미국으로 와서 이제 잘못 와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록펠러나 카네기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벌 때는 더럽게 쓰는 것은 성경대로 이런 쪽으로 이제 잘못 이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최초의 자기개발 저자라고 볼 수 있는 리처드 베스터라는 성직자예요. 성직자, 프로테스탄트 성직자가 나타나고 그 필립 체스터필드라고 최초의 자기개발서가 나오죠. 그 필립 체스터 이후의 자기개발서는 종교적인 의미가 사라지고 인격 완성. 대표적인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 유럽이 자기개발 역사가 500년, 미국이 280년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 자기개발서, 첫 자기개발서.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이 나왔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 이제 청교도들의 어떤 이런 자기개발이 인격 완성이 나타납니다. 그 19세기에 와서 종교하고 결합을 해요. 기독교 2단, 힌두교 2단, 짬뽕한 신사상 운동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뉴에이지 막 그쪽으로 연결되는데 거기서 나온 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한 지금 미국에서는 종교서적으로 분류해서 판매되고 있죠. 뉴에이지 종교서적. 미국에 끌어당김 법칙 종교가 있어요. 그걸 신봉하는 교리로. 그런데 뭐 거기서도 자기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드림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포교의 수단으로 1차 릴리전, 2차 뉴에이지, 3차 뉴토트 무브먼트, 신사상 운동에서 종교로 되고 4차가 셀프헬프예요, 카테고리가. 자기개발 서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뭐 시크릿 비디오에 나오는 그 목사들, 그 사람들은 다 뭐 기독교나 천주, 개신교 목사가 아니고요. 그쪽 교회 목사예요. 그쪽 우주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계열이 이제 특이한 계열이 하나 나오고 그 다른 계보가 또 내려오죠. 정식 정통 자기개발서가 쭉 내려오다가 이제 자기개발서가 타락이 일어나죠. 그 데일 카네기하고 뭡니까 나폴레옹 힐에 나와서 자기개발의 타락이 일어나죠. 그래서 물질 만능 자기개발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온 게 뭡니까?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돈이 최고인 이 나폴레옹 힐식 자기개발. 그 다음에 친구를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고객이죠. 인간관계를 그냥 내 물건을 잘 팔기 위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게 이제 데일 카네기. 나폴레옹 힐과 데일 카네기의 공통점은 둘 다 세일즈맨을 가르치는 강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스티븐 코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성품 윤리와 성격 윤리로 구별을 해서 미국 자기개발서가 타락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타락은 데일 카네기와 나폴레옹 힐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읽어보신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그 스티븐 코비는 이제 독실한 몰몬교 신자인데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이 있다가 뭐 다시 뭐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나오고 뭐 컴퓨터 인공지능 합쳐서 뭐 이런저런 거 나오고 막 이게 이제 현대적인 의미의 자기개발인데 이런 이제 구체적인 역사를 제가 짚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강대국은 자기개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자기개발서를 무시하지도 않는다라는. 특히 영국에서 전설적인 자기개발 작가들이 다 나왔어요. 뭐 필립 체스터필드, 제임스 알렌, 사무엘 스마일즈. 2차 대전 전까지 세계 최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영국의 자기개발서 작가들이 미국으로 대거 넘어가면서 미국에서 새로운 자기개발 초강대국이 되죠. 메이지 유신 때 1800년대에 일본으로 넘어가요. 그 자기개발 그게. 자기개발서가 오리스 스웨트 마튼이라는 사람의 자기개발서가 메이지 시대에 일본 전국 고등학교 영어 교재였어요. 자기개발서가. 그리고 그 당시에 사무엘 스마일즈의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습니다. 한 30년인가 뒤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사지 않았다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만약에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 이상으로 자기개발서를 들어오면서 자기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일본을 누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자기개발서를 받아들인 나라가 일본이고, 자기개발서 붐이 일어난 1800년대 일본인데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일본은 그 힘을 잘못 썼죠. 굉장히 나쁘게. 그래서 저는 이건희 전 회장의 자기개발을 목숨 걸고 해라. 자기개발에 네 인생뿐만 아니라 삼성의 미래도 달려있고 한국의 미래도 달려있다라고 항상 삼성 임직원들한테 16시간, 18시간씩 한 번 있으면 계속 이야기하는 배경을 저는 역사적으로 저는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개발은 사고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건데,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멘토를 만드는 거예요. 멘토하고 같이 호흡하면 돼요. 물론 멘토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하나도 안 변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 멘토하고 친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멘토를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찰해서 내가 배울 것을 빼내서 나한테 적용시키라는 의미예요. 멘토를 통한 자기 개발을 하라는 거죠. 멘토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멘토가 자기 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멘토가 자기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어떤 사고방식으로 하는지, 어떤 노하우로 하는지, 멘토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어떤 책을 읽는지, 이런 것들을 샅샅이 배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멘토를 잘 따라해서 성공한 사람은 우리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잖아요. 23살 때부터 경영과 학문에 대해서 철저히 배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계속 멘토에게 받는 거예요. 20시간씩 토요일 날, 쉬는 날 강의를 듣는 거예요. 20시간 들으면 그 분야 다 꿰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을 때 이건희 회장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일 처음에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금융계의 1인자들을 다 한테 불러가지고 다 배웠어요. 다 배우고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나와서 설명하는데 다 잘 설명을 못해. 저는 이건희 회장의 2000년도 이후에 이건희 회장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삼성 신경영 딱 거기까지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나 오해하시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건희 회장의 이미지로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삼성을 최고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딱 그 순간까지 최고의 이건희, 인생 정점이 이건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멘토가 제일 좋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강의를 듣는 거예요. 열심히 가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강의를 듣는 거예요. 강의를 듣는 목적은 뭐냐면 강의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넣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 말을 했는지, 왜 나는 이 사람처럼 생각을 못하는지, 그걸 갖고 애달픈 마음이 있어요. 애달하는 마음이. 강의를 들으면서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막 애달퍼가지고 왜 나는 이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 사람처럼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냥 가슴이 방방 뛰어야 된다니까. 막 이 정도의 열정과 간절함이 있어야 자기 개발이 되고 자기 변화가 되고 성공이 되는 거지. 여러분, 성공은 열정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니까. 자기 개발입니다. 타인 개발이 아니에요. 모든 초점은 자기입니다. 자기.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건희 회장을 바라봤을 때, 이건희 회장의 자기 개발 전략을 읽었을 때 눈물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이죠.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우 회장,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일본 최고 부자 됐잖아요. 그 사람이 반도체 직접 회로를 처음 봤을 때 어땠는지 아세요? 그 사진을 봤을 때 울었어요. 눈물을 철철 흘리고 반도체 칩 사진 보고 운 사람이 있어요, 여기. 성공자들은 다 그런다니까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베개 밑에 놔두고 맨날 보면서 밤마다 울었다니까요. 여기에 인류의 미래가 담겨져 있구나.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소프트뱅크 회장이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 데리고 시작, 두 사람. 근데 그 말대로 됐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성공에 대한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니까. 성공에 대한 열정이 그만큼 크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개발 서적을 읽는 거죠. 제 책, 꿈꾸는 다락방이다. MC 멜로 이야기. 이런 책들도 굉장히 좋지만 가장 대중적인 책이에요. 그걸 읽고 자기개발 서적 읽었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건 지극히 대중적인 서적이고,
그건 좁은 의미의 자기계발 서적이에요. 넓은 의미의 자기계발 서적은 뭐냐면 자서전, 전기, 평전, 또 성공한 사람의 인터뷰 이런 것들을 읽는 거죠. 원소스를. 왜 그러냐면 자기계발 서적의 저자가 전달해 주는 것은 자기계발 서적의 저자가 이미 한 차례 필터링해서 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지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관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은 그 원소스, 자서전이나 성공한 사람들, 불가능한 조건을 읽고, 넬슨 만델라 자서전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자기가 실전을 깨달아야 되니까. 진짜 자기계발 서적을 읽는 사람은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베스트셀러는 그냥 상식적으로 읽는 거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 서적을 읽어도 그러면 언제까지 읽냐? 내 사고방식이 변할 때까지 읽는 거예요. 성공자의 관점이 내 안에 뇌세포가 생길 때까지. 그러면 성공자의 관점은 뭐냐? 실화인데 19세기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상점 번화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명동 이런 데겠죠. 거기 불이 나서 상점가가 싹 불타서 없어져 버린 거야. 상인들이 모여서 다 울었어요. 막 큰일 났다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그걸 보면서 웃었대요. 웃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건물을 세우는데 뭐냐면 그것은 건물을 재건축하는 거, 복구하는 그 컨설팅을 해주고 그 건물 건축 자재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회사를 세운 거야. 가건물 하나 세워서 자기가 사장. 그래서 그 사람은 화재가 나고 나서 진짜 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접했어요. 그게 바로 성공자의 관점인 거예요. 사고방식. 모두가 불에 타서 없어진 그것만 바라보는데 거기서 진짜 자기가 성공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성공자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희 회장은 어땠습니까? 한국 반도체를 인수할 때 그 한국 반도체는 손목시계, 옛날에 전자 손목시계에 들어가는 그거 만들던 회사였어요. 근데 이름이 반도체 회사인데 사실은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전자 손목 회사, 시계 회사죠. 그런 회사를 인수했는데 일본 미쓰비시 연구소에서 5대 불가론을 제시했죠. 한국은 절대 반도체 회사가 성공할 수 없다. 그 당시 한국은 국가에서 단전 단수 운동을 벌이던,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반도체는 다 끝나거든. 전기 제대로 안 되면 반도체 다 끝나거든. 거기다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반도체 사업을 할 만한 돈이 없었고 기술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미국이나 유럽, 일본이 너무 반도체 시장을 강력하게 미국, 유럽에서 잡고 있어서 다 반대를 하고 삼성에서도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무조건 된다였어요. 모든 어떤 이유를 대도 하지만 반도체는 반드시 된다고 끝까지 밀고 나가서 나중에 삼성에서 지원을 안 되니까 자기 사재를 털어서 반도체를 인수했잖아요. 이게 바로 성공자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100만 명이 실패한다라고 말하는 데서 성공의 씨앗을 보는 거, 미래를 보는 거, 이게 바로 성공자의 사고방식인 겁니다. 애달픈 마음. 이건희 회장이 왜 삼성을 변화시켰어요? 막 애달픈 마음이 있으니까. 이 애달픈 마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 걸리고 막 살이 빠지고 막 밥이 안 들어가는 거지. 내 목표는 저기 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으니까 내 처지를 보니까 어떻게 밥이 들어가. 그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계발 서적은 진짜 내 사고방식이 완벽히 변할 때까지. 애니콜 화형식을 거행하잖아요. 500억 원어치를 다 불살라버리잖아요. 과거에 잘못된 난을 완전히 화형시켜버리는 거야. 불살라버리고 죽기 살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런데 그러면 왜 자기계발을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해야 되냐. 첫째는 이 무시무시한 얼마나 한국 자본주의가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건 아시죠?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실패해도 사회 안전망이 있다고, 안전망.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그런다고. 우리나라는 실패하면 20만 원 줘, 20만 원 동사무소 이런 데서. 이제 좀 시민의식이 막 깨어나서 이렇게 하는데 괜히 힘을 기르는 사람이 많아져야 서민들이, 평범한 사람이 계속 자기계발해서 성장해야 그 사회의 미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이죠. 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망했습니까? 조선시대에 지배층이 국민에게 금지한 게 3가지가 있잖아요. 꿈을 갖지 못하게 신분제도로 끝내버리고, 자기계발 못하게 만들고, 책 못 읽고, 글자 교육 못 만들고. 3개였잖아요, 3개. 그 조선이 망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번역국이 설치됩니다. 1800년대 말에. 그런데 말이죠. 일본은 그 당시에 번역국을 설치해서 한 20년 동안 책이 6,000권이 번역이 돼요. 외국 서적이. 그때 우리나라도 똑같이 한 10년간 그 기구가 있었어요. 똑같이 일본처럼. 그때 우리나라는 20년 동안인가 10년 동안 몇 권의 책을 번역한지 아십니까? 20권 번역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의 그 모든 것을 그 메이주신 때 가른 거예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꿈, 자기계발, 독서. 이 3가지를 안 하는 국가는 희망이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살면 힘들지 않냐. 그럼 우리가 자기계발하는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정말 큰 뜻을 품고 내 때에는 정말 멋진 세계를 만들어 보고 싶다. 세상을. 멋진 한국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하려면은 자기가 힘을 길러야 되니까. 도선 안창호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연설문을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망한 이유가 자립, 자조, 자강. 이거 자기계발이 현대적 용어로 필요한
그거 안에서 망했다고 안창호 선생님 메시지가 가장 큰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안중근 장군님, 참모 중장님, 뭐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그거 감옥에서 순국하기 전날, 순국 직전까지도 책을 읽으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명상을 할 수도 있고 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편지를 쓸 수도 있고 유언을 남길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책을 읽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안중근 의사의 시각에서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아마 우리에게 책을 읽으라는 메시지, 책을 읽지 않아서 망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요점을 정리하자면 청년 이건희는 그 동급 레벨의 경영자들하고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이 사람이 어느 날 위기의식을 가졌고 자기 개발을 시작을 했고 그 자기 개발이 시작을 했는데 제대로 안 돼서 굉장히 불면증에 걸린 정도로 애달픈 마음, 애절한 마음, 발을 동동 구르는 마음, 그 눈물, 고통 이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실제로 이룩하고 그리고 죽기 살기로 과거 문화에 도전해서 삼성을 완전히 깨부수고 재벌 회장이 말한다고 그렇게 쉽게 안 돼요. 그게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 임직원 18만 명인데 1대 18만 명이라고요. 재벌 회장이라서 그거 다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이건희 회장도 목숨을 건 혁신이 있었던 거죠. 도전이. 그래서 삼성 변화시켰잖아요. 세계 1위 만들고. 거기에는 치열한 자기 개발이 있었다는 거. 자기 개발 노하우는 멘토, 특강, 강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책. 3가지. 그래서 이 3가지의 목적은 성공관념, 성공자의 사고방식이 내 뇌에 생기는 거라는 거. 그리고 이 성공자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모두가 안 된다라는 것에서 무조건 된다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 절대적인 확신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기 개발의 기적을.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